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조정희가 마련한 보상안에 서명을 했죠.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1년 만의 일입니다. 사실 그 반도체 공장 라인에서의 업무와 그 근로자의 급성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를 의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애초 황유미 씨가 작업하던 라인의 전임자가 유산했고 황유미 씨가 그 자리에서 일한 지 21개월 만에 발병했고 황유미 씨의 바로 그 자리를 대체한 사람 역시 똑같은 급성 백혈병의 발병에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같은 작업, 같은 자리에서 담당자가 연달아 급성 백혈병이 발병한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심하고 조사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삼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삼성이 자사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 그 인과를 부정했던 것은 부도덕할지언정 최소한 기업의 자기 방어라고 이해할 구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을 요구할 때마다 삼성 못지않게 그 인과를 강하게 부인했던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들의 지난 11년간 고통에 대한 책임 중 그 산재 인정에 너무나도 인색했던 거의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에 섰던 그 기관의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당사자들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11년 만에 풀린 것까지 무척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린 건데요. 풀린 것까지는 반가운 어르신, 건데 근데 이게 기업의 힘만으로 이게 11년이나 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기업 행태를 관리 감독하고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기관이 자기 역할을 단순히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나아갔다.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을 집어넣게 했던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업의 출장수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 대목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청와대가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올해 초에도 있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용된 윤건영 실장의 명의로 정부 부처에다가 대북 정책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하는 가짜메일이 발송됐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 메일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유포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전문가 프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어떤 세력의 공작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국정은 수많은 국정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딱 대북 관계만 특정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 목적은 다 똑같아요. 대북 관계를 망치는 것. 왜냐하면 그 가짜 이메일들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실제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나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취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한미공조가 깨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미국은 믿지 않는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하도록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관계를 깨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누군가 장난친 게 아닌 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메일을 보낼 만한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사가 정확히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이메일 계정을 해킹할 수 있는 전문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이메일을 받을 대상도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이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요. 사건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던 시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올해 초부터 시작됐었다라고 하니까요. 올해 초부터 대북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게다가 IP 확인이 나왔더니 이게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례가 되고 있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북특별사절단 지난 3월 달이었죠. 거기 포함돼서 가서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하는 역할이라든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 이메일을 해킹해서 그 이메일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부처에 연락해서 내부 자료를 보내라고 했다라는 그 부처의 내부 자료를 비밀 자료를 보내라고. 다행히 그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윤건영 실장의 메일은 맞는데 이 메일이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이 개인 메일로 왔지 의심하면서 이게 이제 신고를 해서 확인을 했다. 네,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은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기자들에게 그런 메일들이 유포가 되면서 외교부에서 보내온 문건을 송부하니 참조하세요라고 하고요. 마치 굉장히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비공개 문건이니 취급에 주의해달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열어보면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고요. 외교부가 미국의 외교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 그걸 비밀 내용처럼 그리고 또 이것 기자들 받을 기자가 누구지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안들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고 이번엔 그런 시도 중 성공한 거죠. 네, 그렇죠. 문건의 형태로서요. 물론 워터마크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언론사가 제대로 크로스체킹을 하지 않으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언론사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언론사는 그 대목 그 크로스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제도 얘기했듯이 납득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건이 완벽하여 진짜로 믿을 만한 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언론사가 그걸 기사화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그쪽이 소위 이제 공작을 한쪽이 원하는 대로 전개됐다면 이런 거죠. 기사가 됐어요. 정부가 부인합니다. 의심합니다. 거짓말했다라고 또 정부를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을 풀고 나가고 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기사화 되는 데까지 성공한 거죠. 그렇죠. 어디선가도 가짜뉴스로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때로는 이런 뉴스들이 실제 있는데 정부가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가짜뉴스 그러니까 진짜 언론에 실렸으니까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의 질을 가지고 저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정부가 유포될 수도 있죠. 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안은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이르면 12월부터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에 출점거리 제한이 생긴다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18년 만에 이 제한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소회의를 열어서 관련된 심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율규약 핵심은요.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건 뭐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거죠.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끼리는 출점 제한이 되는데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나요? A사가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 B사가 있어요. 옆에. 네, 심지어 같은 층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12년부터 갑자기 폭증해서 4만 개가 됐다. 2만 개에 대해서 2만여 개에서 4만여 개가 됐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4배예요. 근데 일본은 5만 6천 개고 우리는 4만 개입니다. 그러면 일본 인구수에 맞춰서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9만 6천 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한국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인구수 비례해서 이 숫자를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9만 6천 개가 있고 일본에는 같은 인구일 경우 5만 6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2배 가까이 많은 거죠.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문제를 드디어 이제 해결하려고 공정에 나섰고, 규약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행이고요. 야, 자, 다음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무제표 수정과 CEO 해임 권한 등에 대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을 한 건데요. 회계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일종의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권리가 있는데 이 시점에 이것이 가져올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바라보면 대법원 판결이 있단 말이죠.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고의분식 회계라고 결론을 냈어요. 최종 결론입니다. 고의분식 회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 부풀린 장부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물론 이 장부를 들여다보지는 않으나 최소한 이 회계가 그대로인 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뭐 1년, 2년 계속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내에서는 받지 않겠다거나 혹은 이번 대법원 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사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만들겠다. 그런 꼼수의 성격이 있죠.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꼼수야 삼성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예. 이 행정소송 자체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삼성은. 자, 다음은요. 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시험용 로켓이 어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로켓은 엔진 점화 후 151초 동안 연소했는데요. 목표했던 140초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최대 고도 209km에 도달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며칠 연속으로 그 엔진을 개발한 단장님 연결하는데 아직은 스튜디오에 오실 상황이 안 돼서 잠시 미니를 짚어보고 의미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엔진 개발을 담당했던 분이죠. 예. 항공우주연구원의 김진환 발사체 기미다 엔진 개발 단장님 소개가 너무 길어요.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직전에 연결했었는데 오늘은 의미 해설을 좀 해주시고 예. 네.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십시오. 개발 담당했던 연구원들과 함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챙기기 시작했으니까 꼭 나오셔야 돼요. 네. 네, 네. 자, 언론에서는 이걸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 네. 이걸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의 성공입니까? 지금 원래 저희가 계획한 대로 고도와 거리에 다 도달을 했고요. 네. 연소 시간도 저희가 143초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151초 연소가 제대로 됐고요. 예. 어제 제가 데이터를 잠깐 이렇게 지금 아주 자세한 데이터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보면 정상 작동한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우리가 어제 봤을 때 제대로 작동했고 엔진뿐만이 아니라 기체 전체가 다 제대로 작동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 75톤 엔진이 지금 이제 어제로서 검증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발사체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발사체의 심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발사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발사 심장을 얻었다. 이제 엔진을 자체 개발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전 세계에서 이런 우주 발사체 엔진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나라들은 다 개발을 했는데요. 예. 그 중에는 이제 고체로 개발한 나라도 있고 한데, 이 75톤급 이 정도 사이즈의 엔진을 개발한, 액체 엔진을 개발한 나라는 저희가 7번째 정도. 오, 70번째 아니고요? 네. 7번째요? 야, 이게 이제 생중계가 가까운 데서 되지 않고 멀리서 하면, 그리고 보통 이제 나사 이런 데 보면은 나사 직원들이 앉아서 박수 치고 막 그런 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심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시험 발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네, 실패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해서 안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나라는 시험 발사 때는 거의 안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굉장히 공개돼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가 누리호 때 가서 다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첫 발사 때나 두 번째, 세 번째 발사를 할 텐데 보통 발사체의 성공률이 25%에서 30%를 넘지 않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저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도 아폴로 계획 세웠을 때 네, 폭파도 되고 사람도 죽고 많이 했죠. 예.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거기는. 예. 거기를 많이 터졌죠. 뭔가 거만한 목소리로 갑자기 한 번에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사람까지 죽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올라가다 터진 경우도 많이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번 이렇게 터진 것도 없고 한 번에. 네. 잘하셨고요. 예. 목소리가 점점 거만해지시는데. 자, 그래서 그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발사됐을 때 막 실제 개발한 분들은 그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면 막 울고 막 불고 난리 나던데. 예. 네. 저희가 우는 사람도 몇 명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자리 말고 그 뒤쪽에 바깥쪽에는 굉장히 환호성이 터졌는데 제가 있던 자리는 이제 MD라고 해서 이제 미션 디렉터 센터예요. 높은 사람들이요? 여기는 이제 후속 조치도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이렇게 기뻐했다가 또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서 만끽은 하지 못했습니다. 만끽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끽하시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언론에 보도됐듯이 근데 이제 개발 직접 하신 단장님 목소리로 성공의 의미를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연결한 거고요. 네네. 성공 축하드리고 그리고 세계 7번째로 이런 류의 엔진이 개발됐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고 우주 개발에서 우리가 굉장히 늦긴 했지만 이런 속도로 가면 결국 우리도 화성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낼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직접 모시고, 혼자 나오지 마시고, 그때는요, 고생하시는 분들 몇 분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해도 되나요?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우리 연구원들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요. 특히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말 부부가 거의 다거든요. 주말 부부.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주말 부부까지 제가 챙기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가족사로 알아서 해결하시고. 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진환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여기 국가기관의 책임은 없는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반도체 노동자 건강 인권지킴이 모임 반올림의 상임 활동가 이종현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짧게, 짚어보려고 연결했는데, 근데 지금 마침 고 황유미 씨 아버님 댁에 가 계시다면서요? 네. 오늘 속초 고등학교에서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보고 이제 말 한마디 얘기해달라고 해서 아버님하고 갈 예정입니다. 아버님 잠시 좀 이따 연결해 주십시오. 예. 네네네. 제가 이제 짚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근데 꼭 짚어야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짧게 연결한 건데, 기업이 이제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방어를 그렇게, 부도덕할 정도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짚어봤습니다, 어제. 근데 이 기업을 관리 감독하고 이제 근로자 편에 서서 그것이 산재일 수 있다고, 그 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했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직접 겪으셨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황유미 씨 아버님이 나홀로 산재 신청을 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삼성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공단의 출석 조사를 황유미 씨 아버님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황유미 씨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단에서는 삼성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 아버님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유미가 했다라고 했더니 책상을 딱 치면서 아니 그 삼성의 그 큰 기업이 거짓말할 기업으로 보이냐 이러면서 이제 아버님을 약간 협박하는 식으로 또 말을 이제 무시를 한 거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는커녕 삼성을 두둔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더니 아니라 다를까 저희가 이제 집단 산재 신청을 여러 번은 했었는데 사실 공단에서 단 한 건도 인정을 해주지 않다가 하지 않다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산재 신청 제기한 지 공단 불승인 되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산재 신청 제기한 지 4년 만에 황유미 씨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법정 투쟁을 통해서. 네네. 예,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삼성이 이 공단의 보조 참가인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공단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는데 이 공단과 삼성이 짬짬이를 해서 이 마치 민사소송처럼 삼성이 이끄는 소송을 공단이 그대로 두고 공단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또 공단이 소송 당사자였는데 공단이 아니라 삼성이 나서 또 공단을 변호해 주는 거군요. 말하자면. 네, 길을 터주는 거죠. 삼성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거 말고도 사실 그 근로복지공단은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해마다 이제 그 대기업의 산재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데 제일 큰 감면을 해주는 기업이 또 삼성인데요. 삼성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 감면 혜택 50%까지 과거 정권에서 받아왔고 그래서 이게 1,000억 원 이상 한 해에 그 공단이 산재 보험료 삼성이 내야 되는 산재 보험료를 감면을 받는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군요. 부처가 있고. 그죠? 예. 네네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짚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네네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지금은 좀 태도가 바뀌었지만 과거 정권은 특히 이제 저희가 삼성에서 어떤 물질을 쓰는지 예를 들어 작업환경 특정 보고서에 대해서 이 최소한 유족이나 산재 신청자, 투쟁 당사자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게 삼성의 영업비밀이라고 다 비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송 끝에 겨우 받아낼 수 있다거나 또 받아낸 것조차 이제 삼성이 또다시 소송을 걸거나 이러한 좀 악습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근로, 앞에 노동 이런 게 붙어 있는 부처들이거든요. 기관이고. 네. 근데 이제 근로자나 노동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 거죠. 삼성 대기업과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여실히 11년 동안 겪으시는 것이고. 네. 자, 이 문제를 일단 짚어드는 이유는 또 모시고 이 얘기를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예. 자. 네. 아버님 옆에 계십니까? 황유미 씨 아버님. 네. 잠깐만 연결해 주십시오. 네, 바꿔드릴게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황성입니다. 네, 직접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기회는 다음에 갖기로 하고, 제가 굳이 한번 또 연결을 이렇게 한 이유는 11년 동안 이 싸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삼성이 처음에는 500만 원 보상, 이거 받고 떨어지라고 했다가 아버님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삼성이 10억 정도 줄 테니 그만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2007년 9월 1일 날 역학조사 처음 하는 날인데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직원이 저를 보고서는 아버님 제가 가만히 계시면은 10억을 해드릴 테니까 사회 단체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기자들도 만나지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억이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그 우리 집에 그 삼성 그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피해 보았다고 하는 그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 금액은 전부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회 단체 사람하고 그거 만나지 말고 기자들 만나지 말고 싸움을 그만하자고 하는 얘기를 한 번이 아니고 몇 번도 했고요. 그러니까 10억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얼마가 되든 뭐 100주수표에 가깝네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 하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들어오는 거를 나가라고 우리 방에서 붙잡고 뭐 씨름도 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상 아버님이 혼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그 외에는 도와주셨지만, 이 10억은 적은 돈이 아니고 그보다 이제 점점 더 뭐 얼마가 되든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멈추실 법도 한데 게다가 지금 조정안이라는 게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최대 액수가 1억 5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10억이지 눈앞에서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 그 2009년만 하더라도 이미 몇 년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좋은 일 하고 그 황유미 씨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기르는 공적인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그 11년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 사회 단체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환자가 계속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10억은 준다고 했지만 그 전에도 나를 우리 그 유미 치료비 들어갔던 한 5천만 원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유미 사표를 받아가놓고 삼성에 돈이 500만 원뿐이 없으니까 500만 원만 받으라면서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0억은 준다고 했지만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나를 속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갔었거든요. 이미 거짓말도 했고. 근데 만약에 또 그 10억을 내가 받으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게 이렇게 뻔히 생각이 추정이 가능한 건데 또 만약에 10억을 내가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저만 받고 다른 사람은 그럼 그 가정 다 망하는데 치료비, 그다음에 그 간병비, 그다음에 그 경비 이런 거 쓰면 가정들 다 망하는데 그거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오신 거다.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집 가정은 이제 유미가 삼성에 들어가는 바에 다 망했거든요. 아주 쫄딱 다 망했는데 만약에 내가 10억을 받게 되면 나는 좋지만 다른 집 가정을 계속 다 망하게끔 방치하는 그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짧게 연결하는 시간이어서 길게는 말씀 못 나누겠는데 서울 오실 때 한번 꼭 들려주십시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사실은. 자, 고생하셨고요.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그리고 황유미 씨,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였습니다. 혜인아, 얼굴이 왜 그래? 어제 너무 아파서. 신임 장관들 저희가 때때로 모십니다. 이번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연이 변호사와 범죄자로 만났다가 자, 지금은 장관님과 진행자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을 또 굳이 모신 이유는 모든 부처가 다 어렵죠. 모든 부처가 현안이 넘칩니다. 근데 그 여가부는 특히 최근 몇 년간, 그죠? 가장 첨예한 젠더 이슈와 직접 연관된 부처 장관이라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이쪽 요구도 많고 저쪽 요구도 많고, 그죠? 제가 진짜 요즘 이렇게 좀 보시기에도 좀 그러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부피가 늘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 세상에 모든 욕을 다 먹어서 없애야겠다 이렇게. 모든 욕을 다 먹어서 없애야겠다. 그래서 좋은 나라 만들겠다.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대학생들이 많이 자기들이 다 마셔서
마셔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자연 정화. 저도 이거 좋네요. 자연 정화. 네. 어쨌든 가보니까 예상보다 더 어렵던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 자유민주당이래요. 합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시고. 네, 아직, 요즘 과로해요. 자유민주당. 네. 합치를 원하는 그 강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수석 부대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협상을 맡아서 하고 행정 업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루가 한 3일 같아요. 새벽에 한탐이 뭐 점심. 그렇죠. 일은 끊임없이 벌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걸 4개월을 하고 났더니 이제 가서 막상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약간 착시 현상이 돼서 이거 좀 편한가? 널널한가? 이랬는데. 하루 종일 돌다가. 예. 장관 자리니까 그나마. 예, 그랬는데 착각이었어요. 잠시 후. 예, 진짜 제 어깨가 동물농장이에요. 거기 코끼리들이 막 놀다가 잠깐 또 한 마리 내보내면 또 딴 애가 와서 막 여기 눌러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아유, 이제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쥐. 국회의원이 어렵습니까? 장관이 어렵습니까? 각각의 어려운 점 다르긴 하겠으나. 네네. 총량으로 보자면. 총량으로 보자면 아직, 비교하기는. 네. 짧습니다. 예. 2달. 그런데 장관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이십니까? 책임과 그 무게감은 훨씬 크거든요. 의원보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뭔가를 하면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결과를 의원은 바로 계속 지적하고 견제하고 그렇죠.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법은 사실 계속 내놓지만 그 법이 통과되는 비율도 그렇죠. 많지 않고 그래서 딱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적은데 장관은 오히려 이제 집행을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정 권한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바로바로. 네. 대신 욕도 바로바로 먹죠. 그렇죠. 욕은 한 3배는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숨을 수가 있어요. 네네. 사실은 4년 내내 한 번도 언론을 안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럴 줄 알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 오고 싶다 이 생각도 했는데. 네. 근데 좀 피해갈 수는 없고 뭐 여가부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최근 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 상징적 사례여서 이수혁 사건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에는 이것이 전형적인 젠더 이슈 혹은 남녀 갈등 이슈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중간 정도 와 있어요. 물론 최종 결론은 또 두고 봐야 하지만 이런 이슈가 벌어지면 이제 여가부는 굉장히 곤혹스럽단 말이죠.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건 젠더 이슈가 아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맞다고 여전히 얘기하고, 게다가 근데 여성도 관련돼 있고, 여가부는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선 근본적으로 이것이 그 소위 성적 갈등 혹은 젠더 이슈 혹은 뭐 여성 혐오 이런 사건으로 여가부는 바라보나요? 저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처음에 그 하룻밤 어려운 사건입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청원이 30만이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 댓글, 페북인 트윗이나 이런데, 여가부 장관 어디 갔니? 그렇죠. 말해라. 빨리 나와. 빨리 가서 해결해. 빨리 가서 병원 입원했는데 거기 찾아가나 보자. 이렇게 여성의 편에서 빨리 이걸 보여야 돼. 그래서 저는 팩트 체크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당연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예민하게 접근했지는 않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실 결국은 나중에 사실관계들이 조금 나왔을 때 결국 그게 처음 시작부터가 여혐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용어가 너무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부추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이 이걸
애초부터 프레임을 너무 과도하게 네, 네. 여혐 사건으로 처음부터 단정하는 바람에 커진 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 전에. 네, 네. 사실 여성가족부는 뭐 그 이전에도 알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모든 위기의 청소년, 뭐 위기의 여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일반 잘 살고 있는 뭐 학생들, 뭐 아동 이런 부분들은 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하고 저희는 위기 청소년, 뭐 이주백의 청소년 그리고 여성들도 되게 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주로 이렇게 돌보고 이러는 그리고 뭐 성폭력 피해자, 뭐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분들을 하고 또 청소년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댓글에 맨날 싫은 것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려운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엄마 같은 역할 진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엄마는 필요한 일 하지만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 하지 마라, 뭐 잘 커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 부서가 하다 보니 이걸 하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남성이 여성만 생각한다고 욕하고 남성 문제, 뭐 청소년 문제, 싱글데디 만나면 또 너는 이제 싱글데디도 만나요? 네, 싱글데디 만났죠. 너는 그러면 뭐 여성은 이제 눈에 안 보이지, 뭐 이렇게. 싱글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요즘 싱글데디도 가족의 위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럼요. 저희가 싱글데디도 만나고요. 또 이제 동거가족들도 만나고 계속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데디 요번에 그 김승현 배우와 또 한 6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플러스 가족부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지 여성만 하는 게 아닌 거군요, 이게. 청소년도 합니다. 저희 청소년. 그렇군요. 네, 완전. 앞에 여성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로지 여성 이슈만 하는 걸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희 일조라며 어디다 쓰니? 막 이래요. 예사. 예사. 네. 1조는 엄청 적어요. 부서 그렇죠. 중에. 제일 적은. 네. 가장 적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이수혁 사건 같은 경우에 젠더 프레임으로 처음에 접근해서 사람들 과몰입하고 했는데 그거 아닌 건 아닌 것이다. 그럼요. 저는 우리가 계속 그런 비난은 받지만 전 욕 먹어서 삼켜서 이 사회를 욕이 없는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10년 동안 호주제를 해봤지만 그 호주제 정말 저 이전에도 40년을 싸워오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제가 관여에서도 10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선도적인 남성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회의 변화는 다 함께 손붙잡고 가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냉정하게 어떤 지점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가열차게 논쟁하고 때론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젠더 이슈는 남과 여를 서로 각각 적으로 상정하는 그 정도의 과열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적으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의 남성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20대, 30대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약간의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 문제들이 있는 거죠. 본인도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로 소외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문제가 그래서 복잡한 거거든요. 모든 세대의 다층 세대 여러 가지 이권, 이해관계 이런 게 다 중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먹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겠다. 그 가운데 갈등의 지점에 직접 들어가서 욕을 먹으면서 해결해 가겠다. 네. 근데 이제 이수혁 같이 그렇게 모든 걸 젠더 이슈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여성들의 피해의식은 어느 지점이 있냐면 2015년에 제가 소라넷 폐지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첫 시작이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소라넷 이렇게 폐지에 최선봉에 섰던 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저는 사실상. 얹혀간 거죠. 아니, 저는 얹혀간 거예요. 왜냐면. 앞장서신 분이. 그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음을. 예를 들어 몰카가 뭐 유통된다든가. 처음 거론한 게
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제 뭐 메갈리안이다, 뭐 워마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거를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 잡고. 근데 사실 그 메갈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미러링을 하면서 그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전 소란에 폐지한다고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 샤워 사진을 올리고 그것이 막 칭찬받고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예 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기하셨잖아요. 그 긍정 효과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선을 넘은 지점들이 이제 요즘 보이기 시작해요. 네네. 자주 많이.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오마드 같은 경우에는 비판도 많이 받는데 이 경우에 초기의 긍정적인 면과 지금의 어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여가보고 줘야 되느냐. 이 문제 어렵죠. 좀 피하면 안 될까요? 그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농담이고 봅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자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호주제 10년을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격렬해져서 이게 진짜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게 딱 굿타임을 넘기면 그게 고비인 것 같아요. 인계점을 지나면 그렇죠. 그게 이게 예. 자체 내에서 너무 넘어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독일 수 있는 그 균형 잡힌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안에서 이렇게 다들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이란 이름 아래 또 청소년이란 이름 아래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따뜻한 내 편이 되는 그런. 그때까지 그게 말씀하신 인계점을 통과해서 자정작용이 생길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임기는 끝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전에 욕만 먹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정영배 장관님도 사실은 욕 많이 먹으셨지만 정말 일을 차근차근 해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욕 먹으면서 쭉 하면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또 그것을 결말짓고 이렇게 세상은 계속 가는 거죠. 자, 어려운 이슈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그건 왜냐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거리가 되니까. 근데 네. 장관님은 그 말고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전 남편이 혹은 전 남친이 헤어진 이후 불만을 가지고 폭력 혹은 살인 저지른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실제 소용 없어요. 네. 예. 실제로. 네. 그 어긴다고 해서 벌금 내는 거 불가하거든요. 뭐 즉각적으로 경찰이 와서 구금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27일 발표하셨는데 핵심이 뭔가요? 네, 그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해자, 어머님 피해자의 따님들이 이렇게까지 공포를 불안감을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을 저희가 따로 만나봤거든요. 이모랑 뭐 가족들을. 근데 이분들은 일단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렇죠. 피해자를 다시 또 보게 될까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게 사회적으로 그래도 여론 환기가 돼서 이만큼의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대책의 특징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안전 또 인권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 예, 격리.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네. 또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건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네. 네. 지금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받아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겨도 벌금 내는데 그 뭐 돈 내고 말지 또는 돈 내고 말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우선 초점이 있고, 그다음에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 그러니까 일단 이것의 핵심은 이제는 우리가 보통 가정폭력은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해봤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가정이라는 건 집안일이다. 집안일이다. 알아서 그리고 해결하게 가급적이면 화해를 시켜서 예. 계속 유지시키는 게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거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초등 대응에서
물론 화가 나서 서로 막 이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전화를 하지만 신고를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예, 막상 신고해서 가는 그 동안에 또 거기서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거죠. 뭐 협박을 한다거나 또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뭐 그래도 우리 뭐 어머니인데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격리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임시 조치에 즉시 체포, 유치장 유치 방안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고 접근 금지 명령도 원래는 장소 중심이었는데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그것을 위배하면 원래는 과태료밖에 그렇죠.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예. 장관님? 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어머, 별말이 안 했는데. 아니 가정폭력 또 나오셔야 대책에 되겠는데요? 대한 얘기 하기로 했다고.